안녕하십니까. 네, BLT 정태균 변리사입니다. 네, 자주 몰간 BLT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네, 원래는 저희가 소개하기 전에 세미나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한데, 네,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네, BLT 뷰티 시장 전략이라고 기재를 해뒀는데요. 당연히 뭐 마케팅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저희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는 화장품 시장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스타트업 IT 분야부터 해서 여러 분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야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관점으로 앞선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뷰티 쪽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IP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까를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전략본부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과 IP적인 부분을 같이 좀 연계해서 저희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제목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사들 이런 걸 좀 보다 보면은 보통 화장품 쪽을 보시는 기자님들이 있으시겠죠. 뷰티 화장품 시장은 뭔가 다른 분야랑 다른 뭔가 전략이 있다거나 뭔가 접근법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뷰티 시장은 다른 시장, 뭐 저희가 보고 있는 IT, 전자제품 이런 시장과 정말 뭐 완전히 다른 시장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먼저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사에 따라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사에서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의 시장이 뭔가 이동한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점을 잡고 있던 거는 중국이었죠. 거기서 또 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중국 특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특수라는 용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안에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시장을 특수라는 표현을 쓴 걸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2023년 주가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많은데, 이게 결국은 다 이제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는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들의 중국 쪽 실적이, 중국과 면세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되어 있는 표현들이 화장품 시장의 진출 트렌드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에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미국 시장은 가장 진출하고 싶은 시장이고 전국적으로 가양되는 시장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너무 달콤한 시장이었고 거기가 빠른 매출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그 인접 시장인 동남아 시장이 좀 더 수월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제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스타트업 소속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특허법인과 스타트업 일로 볼 때 항상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됐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제대로 해보려다 보니 중국이 가라앉았을 때 매출이 감소하고 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맥킨지 자료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2015년부터 쭉 2027년까지의 이제 예상치를 쫙 뽑아봤을 때 노스 아메리카, 당연히 미국만 포함하는 건 아니죠. 미국이 대부분이겠죠. 미국 매출 비중이 항상 가장 큽니다. 그 말은 결국 원래 미국이 가장 컸는데 우리가 그 본질적인 거를 놓치고 가까운 데에 다른 특수들, K 컨텐츠에 의한 영향들을 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맥킨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서도 역시나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하고 일본을 합친 정도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맥킨지에서도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거는 변함없는 걸로 데이터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분야, 그리고 화장품이 아닌 시장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본다 그러면 자국 브랜드가 성장하면은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중국 시장이라는 거는 많은 사례들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스마트폰 저희 삼성 갤럭시나 이런 이제 저가나 중저가, 고가까지 아주 잘 팔렸지만 하웨이나 이제 샤오미 같은 데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던 상황들이 화장품 시장에서도 중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고, 이 중국의 특성이 그대로 화장품에서도 이어서 나타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진검승부를 하는 시장입니다. 제가 미국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갔을 때, 뭐 싱가포르에 비즈니스적으로 갔을 때 항상 거기서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야, 여기 오는 애들은 다 거기서 난다 긴다는 애들이야. 그 말이 결국은 이 시장이 제대로 된,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브랜드가 된다라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레알에 대해서도, 로레알에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조금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2002에 봤을 때 북미 시장 매출이 뭐 당연히 원래부터 이전부터도 계속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 원래 제일 컸었는데, 로레알과 같은 가장 큰 회사는 중국은 떠오르는 시장이니까 관심 가져야 되는 시장이고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었지만,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중심을 둬야 되는 거는 미국 시장이라는 게 자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음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로레알에서 매출 실적을 중저가 브랜드, 럭셔리, 더마, 프로페셔널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얘기 나올 부분이긴 한데, 럭셔리 시장이 뭐 이제는 럭셔리에서 중저가로 넘어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럭셔리 매출은 여전히 뭐 아래쪽에 이제 비율이나 매출로 본다 하더라도 로레알에서의 매출 비중은 높습니다. 중저가도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럭셔리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트렌드의 이동? 이라는 이것도 이제 기사로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울트라 럭셔리, 트루 럭셔리, 프리스티지 이렇게 다 지금 등급을 나눠서 기재하고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들으면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이고, 저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 저걸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럭셔리는 럭셔리로 지금 포지션이 되고 있다. 한국 브랜드들이 저 자리 못 갔던 거는 진짜 럭셔리가 아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럭셔리 시장에서 중저가로 넘어가서 시장이 힘든가? 럭셔리? 오히려 이 맥킨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인접 시장, 어페럴이나 이런 스프 쪽 이런 쪽을 본다 그러면 럭셔리 비중이 10에서 8% 정도인데 화장품 5%밖에 안 된다고 보면서 인접 시장이 이만큼 럭셔리가 크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쪽이 아닌가? 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지금 중저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중저가에 오히려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지금 잘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리얼 럭셔리가 돼야지 되는 거지 않나. 그리고 리얼 럭셔리가 되려면 앞서 말한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럭셔리로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로 해서 지금 옆에 있는 브랜드들과 같이 럭셔리 브랜드가 돼야 되고, 중국에서는 리얼 럭셔리가 아닌 럭셔리였지만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템퍼러리 럭셔리 브랜드로 판명이 됨에 따라서 그런 데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리얼 럭셔리만 제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중저가에만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또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많은 글들에서 뷰티 시장이 뭔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레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얘기하면서 로레알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로레알이 인수한 기업이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 아주 예전에 인수했던 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최근에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인수한 데들은 다 포함돼서 37개 인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요 인수한 데들 이렇게 해서 인수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수한 리스트도 쫙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로레알의 전략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역에 알려져 있는 화장품 업체를 인수하고 그 브랜드를 현지 시장에 적합하게 개선한 후에 전 세계에 유통하는 거를 전략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통회사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로레알이 보유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고 개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인수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분야, 연령, 가격대를 다 커버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게 로레알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뷰티 브랜드에서만 당연히 존재했던 건가? 차별화된 포지셔닝, 그런 개성과 가지고 있어 인수가 돼야 되는, 뭔가 기존의 큰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스터디하고 하고 있던 의료 분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트로닉스라는 미국의 큰 이제 의료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뭐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인수합니다. 인수합병한 회사 65개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인수한 회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메트로닉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제품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다면은 그런 파트들을 더 늘려가기 위한 측면에서 인수합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수합병을 하는 게 뷰티 분야는 다른 게 아니고 뷰티 분야에서 채워야 되는 그 분야들을 채워가는 거고, 의료 분야는 의료 분야에 채워가는 분야를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맥은 동일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비즈니스 분야와 화장품 분야에서도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게 러브콜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영속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타겟 섹터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IP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먼저 매출을 내고 시장에서 잘 통용되도록 되는 게 1순위인 거는 그 또한 뷰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P도 그걸 잘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브랜드 관리를 1차적인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브랜드명과 제품명 관리와 보호입니다. 앞서 이제 한슬비 관리사가 상표를 어떻게 하면 받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뷰티 시장만이 아니지만 뷰티 시장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출원 건수입니다. 지금 5년간 출원 건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1, 2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데이터인 거고요. 그리고 인수합병을 많은 부분에서 브랜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더더욱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HC 알려져 있는 이 카버코리아가 2017년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전까지 국내에서 상표 출원한 트렌드입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상표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2017년에 68건으로 확 뜁니다. 그 전에 60건 출원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68건으로 딱 직전에 튀죠. 이 부분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걸 상표권을 더 많이 내에 따라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집중적인 상표 출원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출원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HC에서 그 시점에 그 해에 출원했던 건들인데요. 이때는 이게 양적인 부분을 좀 늘리고 이제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까지 커버리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HC에다가 일반적인 제품, 여기 보면은 퍼펙트 듀얼 쿠버 쿠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붙여가지고 상표 출원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양적인 확대를 좀 의도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헤브앤비, 결국 이제 닥터자르트 헤브앤비도 2019년에 에스티로드로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도 상표 브랜드에 대한 신경을 써왔지만 여기 보시면 253건이 지금 2019년도에 갑자기 출원이 됩니다.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양적인 확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커버리지를 가져가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손을 바꾸니까 잘 됩니다. 네, 세라마이딘 이런 것들 이름 자체를 계속 보호해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를 다른 쪽까지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상표라고 하는 거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다 상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거 닥터자르트 제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상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그러한 것까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에 저러한 도형들, 이미지들까지도 다 출원을 함에 따라서 브랜드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국내에 먼저 진행을 하고 선별적으로 해외에 출원을 했던 케이스가 포스알엑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에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인수가 됐는데 2018년도에 보면 또 다른 때에 비해서 상표 출원을 확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제 비즈니스 진행할 때 시드가 되는 상표를 한국에다가 쫙 먼저 출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 출원들을 가게 되는 거죠. 상표도 다른 나라마다 각각 심사 기준이 차이가 나고 유명한 상표의 수준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출원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어느 기간 내에는 우선권을 받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시드를 먼저 까는 게 일단 비용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좋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서 아마존을 많이 미국 가거나 다른 나라 가신다면 고려를 하시잖아요. 그때 브랜드 레지스터리를 활용을 하셔서 나랑 이름이 유사하거나 한 것들을 내려주게 하는 걸로 아마존 레지스트리를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활용을 하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상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들을 가지고 있는 유사 제품이 나오게 되면 내려주게 하는 거죠. 일단 등록이 받는 게 가장 좋고 등록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해당 국가에서 출원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랜드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시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유사 상표의 출원 등록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나의 경쟁사가 어떤 상표들을 내고 있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출국 내에 자사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사 상표들이 출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국가에 나랑 이름이 비슷해서 나하고 오인운동을 줄 만한 상표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가? 이것들은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셔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상표는 등록을 받게 되면 등록권자는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유사 상표 쓰지 마 라고 했어요. 나 내 등록 상표 쓰는 건데 하면은 침해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상표가 나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또 미진출 국가에서는 다른 회사나 또는 상표 브로커가 나의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를 출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트래킹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여기 한국에서 유명한 건데 다른 나라에다가 출원하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현지 유통사가 이 브랜드명을 나 대신에 등록을 받아버리는 케이스도 다수 봤었습니다. 뭐 의료기 회사라든지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지까지도 보기 위해서 유사 동일 상표의 출원 모니터링을 필요 국가들이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상표 출원 말고도 유사 브랜드가 런칭되고 있는지, 경쟁사가 유사 네이밍을 사용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지, 진출 예정 국가의 유사 브랜드 런칭이 되고 있는지, 진출 예정국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서 브랜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브랜드 관리 2번입니다. 앞에까지는 이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제품의 외관이나 라벨, 디자인 자체에 대한 것들을 유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일단 용기 패키지 자체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의 회사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러한 용기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디자인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의 외형 자체는 새롭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금형을 새로 따서 얼마 이상의 개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소형 화장품 회사에게는 어려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자체가 다를 수는 없고 여기에 입혀지는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받는 1차적인 방법이 이제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으로서 이렇게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3차원적인 것들을 출원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외형이 라벨링이 된 것들은 내 디자인이야 라고 하는 걸로 유사하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사례로서 하나 아모레퍼시픽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던 입체 상표입니다. 용기의 외형을 입체 상표로 보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디자인권이 있는데 왜 입체 상표라는 거를 고려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디자인권은 출원 후에 20년까지만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 지나고 나면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화장품이든 이런 패션이든 이런 브랜드 쪽에서 특정한 외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나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 모양만 보면 아까 에스티로더 얘기 나왔지만 그 병 모양만 보면 에스티로더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고 어디서 출처가 된 건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데 상표는 등록받으면 10년마다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나의 이름을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쓰지 마세요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표권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권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외형을 상표권으로, 입체 상표권으로도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영속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외형을 보호받기 위해서 입체 상표로서 출원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형 자체가 특이한 형태든 디자인을 특이하게 한 부분이든 라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보호하셔서 오인운동을 일으키려는 타사의 시도를 막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ODM에서 OEM으로라고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력 확보도 계속해서 해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화장품 ODM, 용기 공급, 앞서 얘기 나왔지만 다 이제 뭐 2개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지금 화장품 제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조하는 기술 자체와 ODM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어주니까 차별화되기도 어렵고 용기 자체의 기술력도 기존에 뭐 새로운 용기를 아예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차별화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제가 봤었습니다. ODM 제조의 이제 리스크라고, 이거는 역시나 화장품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ODM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사가 이제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데 베트남의 유통사가 바이패스를 시키려고 이제 제조하는 제조사에다가 바로 연락해서 나 그거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 존재하는 화장품법상에서 제조사와 이제 그 지금 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걸 없앤다 하더라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노력만 한다면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통사의 계약 시에도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 인지도, 이 이름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되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바이패스하면 안 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특허에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사실 여기서는 특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지금 브랜드사로서는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할 수 있는 유형은 제품 특허, 그러니까 제품에 들어가는 조성물 같은 것들을 특허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소재를 아예 만들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그럼 그 자체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특허는 당연히 마케팅용으로도 효과가 존재합니다. 이런 기술이 우리 건 적용이 되어 있다,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한 거다, 이런 것들 마케팅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실험 데이터, 그리고 그런데 효과를 가진다는 게 설명이 돼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효과를 기재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 BLT와 논의하시면은 저희가 방향을 또 제시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브랜드사에서 우선 집중해야 될 영역일 거고, 그 이외에도 제조 방법 특허나 용기 특허도 특허가 되긴 하지만 이 2가지 사항은 브랜드사가 지금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제조 방법은 이제 OEM, ODM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 거고, 용기는 용기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거기 때문에 요 노란 박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는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브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코스알엑스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지는 않지만 특허권들을 국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마케팅용으로든 아니면 차별화 포인트의 기술이로든 가져가고자 하고 있는 전략이 담겨 있는 상태고요. 화장품 특허의 필요성은 뭐 당연히 품질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게 특허일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성분과 그런 조성물이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 타사가 못 만들게 하는 특허의 본질적인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로 이제 특허를 출원한 예시 중에 제품 특허에 해당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고체 샴푸 조성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비율들을, 아직 등록된 건 아니고요. 오늘도 봤지만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를 이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대기업들은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특허는 3년까지 심사를 안 하고 유지시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지나고 심사 청구를 해서 좀 심사가 늦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넓게 썼지만 이 상태로 등록되기는 어렵겠죠. 이제 한정을 해서 화장품 형태로 등록을 받을 거고, 이에 대한 데이터들을,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넣어서 특허 출원을 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제 코스알엑스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알엑스 거를 특허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건 등록 특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제품 중에서 이제 핏이 짜거나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 그와 관련된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넣어온 건데요. 등록이 되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중량비라든지 이런 성분 중량 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특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뭐 벗어나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권리 범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벗어났을 때 효과가 없을지 있을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러한 특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코스알엑스는 이제 저랑 뭐 그 화장품 R&D 쪽을 하는 회사 같이 해서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기업하고 같이 R&D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쪽 조성물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아예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들을 라이센싱 해와서 그 기술로서 이제 기술력을 좀 갖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소재 특허 부분, 이러한 소재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에 이런 부분도 특허가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앞선 조성물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뭐 제조 방법 특허인데요. 이렇게 코스맥스에서 어떠한 이제 연근 추출물 제조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는 이제 제조 방법 특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조 방법 특허는 조성물 특허보다 이제 권리적으로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성물에 대한 특허로서 보호를 받으시면 똑같은 거를 이런 제조 방법으로 특허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용기 특허, 아모레퍼시픽이 이러한 용기 형태들을 특허로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화장품 시장도 저희의 관점에서는 여러 시장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고 그냥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접근법은 보고 오히려 다른 시장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랜드사로서 제품 컨셉과 연계된 브랜드, 제품명, 그리고 용기 디자인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ODM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술력과 특허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BLT 전략본부에서 생각하는 화장품 시장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